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나라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원래 수나라가 1시간 만에 끝나려고 했는데 나라가 잘 안 망하네요. 이게 38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도 쉽게 잘 안 가네요. 이게 뭔가 억울한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쉽게 잘 안 망하고 계속 뭔가 얘기거리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양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적어놨잖아요. 코너 속의 코너, 칠판 속의 칠판, 607년 사문예견 결론. 저게 수양제와 불교랑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강북은 사문통 법과 그다음에 사문통 다묘 이런 도인통 뭐 이런 분들이 다 뭘 했냐면 임금은 황제는 부처님과 같으니까 다 예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강남에서는 여산 해원 스님 사문불경 왕자론, 웃기지 마라, 승려는 출가인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다, 황제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일 제국 시대가 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나라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는 불교의 불교를 누가 얻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불교 세력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권리를 더 강력하게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교를 차라리 풀어주는 게, 불교 쪽하고 타협하는 게 내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통일 제국이 돼버리면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관세를 확 올려버리면 그 나라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기업들이 빠지겠죠. 본사를 다 이전시키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다 빼버리겠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임금이라도 관세를 올리면 안 돼. 기업 관세를 올리면 안 돼. 그냥 법인세를 낮춰야죠. 그래서 기업을 더 끌어들이고 싶으면 더 낮추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일랜드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그렇지만 그 법인세율이 낮춰져도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적절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전 세계적으로 표준을 정해가지고 모두 다 원래는 뭐 5% 받는 나라도 있고 뭐 10% 받는 나라도 있고 뭐 15%도 있고 3%도 있고 뭐 이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30% 이러면 경기 끝이죠. 통일되면 굳이 내가 너네하고 대등관계로 손을 잡을 필요가 있냐? 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승단 입장에서는 이쪽 임금이 불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쪽에 손을 더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 이쪽 세력이 커지고 이쪽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둘 여지가 있었는데 전체가 통일되면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옛날 얘기지. 라고 하면서 승려도 다 절해. 라고 말하는 게 607년. 607년. 이제 경기 끝. 뭐 강남이고 강북이고 없어. 강남 스타일 웃기고 있네. 그건 싸이 선생한테 가서 물어봐.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607년. 그게 불교랑 관련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양무제 하면 불교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 단주육문. 술 먹고 고기 먹는 승려를 좁혀가지고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이 양무제. 양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승려상을 결정지었다. 그 양무제, 단주육문. 그게 양무제랑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해야 될 일이라면 저 607년에 이제 더 이상 쌩 까는 건 없다. 무조건 인사해라. 라고 말하는 걸로 통일. 통일. 그리고 이게 통일 제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통일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전체를 통일시켜버리면 이거는 진시황도 마찬가지고 수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 분의 큰 차이는 진시황은 힘으로, 법으로다가 그걸 다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거고 수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거는
진시황은 강력한 군주를 목적으로 했었던 거고 수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지만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덕의 군주를 모델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근검절약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 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왜 돈이 드냐면 이유 생각을 해봐. 이유 생각을 해봐. 이유를 만들었어. 그래서 유럽을 단일시장으로 만들었어. 각 나라마다 통화가 달랐잖아요. 그걸 하나로다가 하면 그 기존에 쓰던 거 다 없애버리고 돈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환율을 통일시켜야지. 그럼 돈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어떤 데는 그게 환율이 더 높아요. 어떤 데는 낮아요. 별놈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들어줘야 되고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디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디는 뜯어내야 되고 그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EU에서 그런 작업들을 가장 목소리 내서 하는 게 사실은 독일하고 프랑스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니네 똘마니가 이러면서 아니 나는 안 해 이러면서 나가는 거고 지금. 아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도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도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를 통일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상인이에요. 상인.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통일 상황에서 오래 분열돼 있었던 국가는 통일되면 재분열하려고 한다. 이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냥 외워놓으세요. 역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분열해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특히 상인들이 힘들어. 각 나라를 갈 때마다 돈을 내래, 이것들이. 그리고 옛날에는 차바퀴나 수레 크기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남한이 기차 쾌도가 다릅니다. 이 협회, 광캐 이런 게 다릅니다. 이 폭이 달라요. 그래서 한 방에 기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한 방에 들어가면 나중에 치고 들어가거나 치고 내려올까 봐. 그걸 다르게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다 그게 달라요. 그리고 세금 내야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리로 가면 그 차바퀴 크기가 다르면 수레를 다 옮겨 실어야 되고,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해서 단일 시장을 만들면 상인들한테는 이윤이 간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사실 그걸 후원을 하거든요. 이 통일의 후원자들이 대부분 상인들이에요. 그건 뭐 진나라 때도 그랬었고 진시황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힘들게 전쟁하면서 못 살겠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북한을 이렇게 자꾸 국방비만 갖다 버리면서 그다음에 애들 고생하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끝내면,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 상태니까 계속 서로 힘들게 이러지만 그거를 차라리 그냥 종전을 하고 그 돈을 차라리 복지 비용으로 쓰든지,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 뭐 국방의 의무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예요. 뭐 꼭 가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가고 싶은 분이 별로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가야 되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국가적 현실인 거고, 사실 내가 신심나서 가겠어요. 그러면 말뚝 막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늘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 합니까? 가서 다시 가는 꿈 꾼다. 그 가장 악몽으로. 그다음에 강원도 쪽 보고는 오줌도 안 싸겠다. 엄마한테 편지 보낼 때는 엄마 잘 있어요 이렇게 편지 보내지만 속으로는 아유 이게 인생인가 이러면서 편지 보낸다고. 이게 여러분은 몰라.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하면 서로 그냥 어느 정도 딱 해서 끝내놓고 대지 상황을 끝내놓고, 그럼 북한도 경제력이 좀 나아질 거고 우리도 나아질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만 처리가 되면 주가도 엄청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워낙 큰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 투자했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종전이 아니고 전시 체제인 나라라니까요. 그런 것만 처리할 수 있으면 사실은 기업 가치도 훨씬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되면 참 좋아요 라는 생각을 해서 단일시장 이런 거를 만들려고 딱 생각해서 후원을 해서 수나라 같은 게 딱 들어서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거를 조율해야 되는 통일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반대하는 분들이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거 반대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를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잖아. 그거 반대했다가 그 매국노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 군부 독재 시절에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걸 그거는 진짜 왕조 국가에서 마치 임금을 씹는 것보다 위험한 정도의 일이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지금 대통령도 완전히 이렇게 좀 뭐를 해서 끝내보겠다. 통일이 아니고 종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니까 지금 바뀌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 안 와! 어서 오라 하다가 내가 늙었어. 내가 가겠다. 내가. 통일 전에 내가 간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막상 통일이 되면 절단 나겠죠. 나라가. 나라가 절단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인 걸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 독일의 예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유럽의 환자였다. 유럽의 환자라는 게 독일의 어떻게 보면 독일을 상징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EU가 만들어지고 환율이 묶이면서 독일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된 거죠. 떡상을 해가지고 지금은 유럽의 패자가 됐죠. 지금은 그렇게 된 거.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5천만이 2천만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비율이 200만이면 500만만 돼도 어떻게 해보겠지. 근데 2천만은 힘들잖아요. 딱 봐도 저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거기 또 득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제 조세 부담도 많아지고 힘들어지겠죠. 그게 통일 비용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저걸 통일하면 당연히 통일 비용이 들죠. 그러면 이 통일 비용을 누구한테 들어? 얘네한테 뜯죠. 그래서 세금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각 나라가 쪼개져 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냈는데 이게 통일되면 세금이 조금 나올 줄 알았더니 세금을 더 세게 뜯어. 그러면 뒤에서 쿵시렁거려요. 그게 다시 재분열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분열된 거는 통일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막상 통일돼 보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재분열이 되는 거야. 재분열을 해가지고 다시 또 분열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제는 살지를 못하겠네.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통일왕조가 들어선다. 그리고 이 통일왕조는 꿀을 빤다. 그게 진시황 다음에 들어서는 진시황 진나라 다음에 들어서는 한나라, 수나라 다음에 들어서는 당나라. 욕은 앞에 나라가 다 먹어주고 그리고 힘든 일 다 해줘. 큰 건설, 개발 이런 거 다 해줘. 통일을 하려니까 통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큰 걸 해주는 거예요. 대운하 건설 저거 다 해줬잖아. 다 해줬잖아.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수나라 얘기하면 이 고구려하고 대운하 얘기를 꼭 해야 되거든요. 꼭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감정 싸움인 거고 이건 수양제가 고구려는 감정으로 붙은 거예요. 감정으로 붙은 거예요. 그리고 대운하는 이게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물류유통이라고 하는 게 첫째 이유였는데 이 양반이 강남으로 놀러 갈 생각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사건이 벌어진 거고. 왜 놀러 가? 이게 아무튼 두 가지가 좀 재밌는 사건이에요. 수양제가 가오 잡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영민한 사람입니다. 진패선의 진나라, 강남의 맨 마지막 왕조가 진나라였잖아요. 수양제 꺾고 그 다음에 그 후경의 난으로 해서 뒤집어졌을 때 그 진패선이가 또 후루룩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날아 세운 게 진나라. 진짜 진나라인데 그거를 정벌한 게 수양제거든요. 수양제가 진왕일 때, 진시황 진짜 쓰는 그 진왕일 때 와서 정벌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라 작전이라든가 이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너무 없으면 큰 사고 못 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주 똑똑하면 발전해요. 근데 엉강이 똑똑한 사람이 남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정도에서 고집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는데 내가 고위층에 있는데 내가 좀 모질르다고 생각해. 그러면 똑똑한 사람 얘기를 듣거든.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는 내가 쟤보다 낮아. 안 돼. 근데 내가 직급이 높으니까 더 똑똑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쟤네들이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다 우리나라 IMF 맞았잖아. 그게 그런 사건이거든. 똑똑한 분이 위에 하면 안 돼요. 집단지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많은 사람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요.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젊어서부터 성공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너무 또 성군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 수양제 입장에서는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또 교사라고 이렇게 싹 하고 올라왔거든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지난 시간에. 아버지를 이렇게 딱 제끼고 올라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성군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아버지에 대한 칭송이 있고 아버지 지지 세력들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아버지를 극복해야겠다라는 게 뭐냐면 뭔가 대단한 걸 해서 아버지를 이겨야겠다. 아버지의 위협을 넘어서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뭐 약간 이렇게 올라올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충분히 그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중에 이 두 가지 사업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대운하를 못했다는 거하고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잖아요. 요것만 내가 이기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 얼마를 동원했냐면 이게 113만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동원된 최대 전쟁이에요. 113만. 저 113만이 진짜 113만인지 얼마인지 잘 몰라. 저게 보급부대를 합쳐서 113만인지 안 그러면 보급부대가 따로 오면 거의 한 3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200에서 3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당시 인구의 거의 한 5%에서 10% 가까이 움직여요. 113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행군하는데 40일이 걸린대. 앞에 사람이 자 시작합시다 가잖아. 뒤에는 다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꼬리는 40일 뒤에 움직인대. 야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그리고 그 길이가 400km야. 앞에 사람이 서울 오면 저 뒤에 사람은 부산에서 이제 갑니다 형님 이러면서 부산에 출발한다는 거야. 얼마나 길면. 그리고 생각을 해볼게. 길이 제대로 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지금 우리가 400km를 행군 길이가 지금 400km인데 400km라도 대단한 건데 조선시대 때 꾸불꾸불한 걸로 400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보통 일이겠나? 갔대잖아. 그 유명한 이게 이제 우중문 오문술 들어보셨죠? 아니 우리 다 이 국사 시간에 나오잖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살수대첩. 그게 그 유명한 살수대첩 아니요. 그래서 우중문 오문술한테 45만씩 딱 줘가지고 양쪽 날개로 해서 치고 들어갔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 뭐 계모성, 백암성 여기 요동성에 걸렸대잖아요. 덜컥수에 걸렸대잖아요. 요동성이 수문제 때 한번 털릴 뻔했어요. 저 요동성이 산성이 아니고 평지성이래. 평지. 요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요동성이에요. 저 강이 요하거든. 세로로 흐르는 게 강이 요하. 요하 동쪽에 요동이야. 요동. 그쵸? 저쪽에 서쪽에 있으면 뭐겠어요? 요서. 그래서 수문제 들어왔을 때 한번 털릴 뻔한 게 있어서 아예 높게 쌓았대. 한 30m 올렸대. 몰라 나도 그냥 그렇게 나와. 어떻게 올렸는지 내가 뭘 알겠어. 뭐 겁나 올렸대. 근데 왜 저기를 못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수양제하고 비견되는 게 저 고구려 전쟁하고는 수양제하고 누구하고 비견돼? 당태종하고 비견되거든요. 당태종은 저거를 샥 날려버립니다. 요동성을 날립니다. 그리고 안시성에서 덜컥이 걸리는 거지. 요동성 깨고 안시성이 걸. 평지성은요 생각보다 함락이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요동성에서 아무튼 덜컥수에 걸려요. 덜컥수에 걸려. 근데 저 양반이
누군지 역사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면 을지문덕의 살수대천만 우리가 을지문덕만 생각을 하는데 저 요동성주가 아무튼 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양만춘, 안시성이 양만춘보다도 더 대단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이제 역사에 안 남아 있는데 아무튼 기가 막히게 계속 막아내는 거예요. 방어의 천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얘기하면 뭐 벙커 지어놓고 계속 시즈 탱크 배치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 방어의 천재야. 못 들어가. 아무리 쳐들어가려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온 거 있지.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동원을 하니까 좀 쪽팔리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30만을 빼가지고 평양으로 직행하였다는 거잖아요. 괜찮은 작전 아니에요? 야 이거 저거 그냥 군대가 많으니까 30만 빼도 70만이 남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 당시 100만이면 거의 고구려 남자 인구 전체하고 될 정도의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가 한 200만 좀 넘었을 겁니다. 한 300만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 저 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성 대충 감아놓고 성 꼼짝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진격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중문 우문술이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저 안쪽에서 을지문덕이 이제 또 나온 거죠. 을지문덕이라는 걸출한 장군이 나온 거고 그 양반이 뭘 했냐면 싹쓸이로 쓸면서 간대. 그러니까 계속 퇴각을 하는데 싸우면서 지고 퇴각을 하는데 계속 바닥을 쓸면서 간대. 그러니까 모든 식량을 들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기면 거기서 털어 먹어야 되는데 털 게 없게 만드는 거죠. 사람까지 가축 뭐 해갖고 쫙 땡겨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평양으로. 그래서 쟤네는 보급이 나중에 끊겨요. 쟤네가 무슨 그 당시 쌀까지 가지고 와서 한 50kg를 들고 왔대. 평양까지 간다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온 것도 온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그렇게 짱구는 아닙니다. 머리가 있어요. 수군을 이 요동반도에서 출발해서 산동반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고. 여기 대동강으로. 평양이 대동강 들어보셨죠? 그걸로 그러니까 서울을 치려면 한강으로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내호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수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10만으로 들어와요. 저 내호하가 저게 또라이요. 진짜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안 죽는지 모르겠어. 수군으로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우중문 우문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지금 30만이 왔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30만 5천이라고 돼 있거든요. 30만이 내려왔는데 얘네는 보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네오아가 이미 대동강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보급을 해주면 그걸 딱 해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확 밀어버리면 군사는 수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방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수도를 때리면 전방에 있는 군사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도를 구원하러. 그러면 벌판에서 붙으면 다 각개선수당에서 싹을 갑니다. 나중에 이제 고구려 멸망할 때 그렇게 가거든요. 상황들이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 네호아가 이상한 짓을 해요. 수군이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대동강을 다 점령했으면 들어갔으면 되잖아. 우중문 우문술이 오면 내가 전공을 뺏길 수 있다. 딱 들어봐도 이게 좀 똘틱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수군을 상륙시켜서 평양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군하고는 약간 군대 색깔이 달라요. 육군하고. 그러니까 해군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워야지 무슨 갑자기 육지에서 좀 안 맞잖아. 이게 자기 전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둑구단인데 내가 바둑구단인데 가보니까 장기대회였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1등 공신을 하겠다는 눈이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평양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군대를. 그때 고건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건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고 나니까 우중문 우문술이 왔을 때 보급이 기약이 없어요. 이런
이거 아니 옆에서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원래 들어와 그랬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이게 끝났어. 야, 그럼 어떻게 올라가던 사람은 어떻게 해? 이해가 되시죠? 그때 그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을지문덕이 우중문 씨 들어보셨어요? 네 재주는 뭐 하늘을 꿰뚫고 땅을 다 잃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승승장구했으니까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가지. 이제 이렇게 살짝 사람 야루는 그거 딱 보고 야씨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사를 빼는데 군사를 빼는 것도 차곡차곡 빼야 돼요. 근데 먹을 거 없는 상황에서는 지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을지문덕이 그렇게 싹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냅두겠냐고. 그렇게 해서 좁패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살수대첩. 저는 살수대첩이라는 걸 잘 안 믿습니다. 뭐 강을 이렇게 막아놓고 뭐 댐으로다가 해가지고 사람을 쓸려내리고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군대를 너무 모르는 거야. 30만이 움직이는데 척후가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하나가 뜨면 주변에 배가 수십 척이 쫙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항공모함 혼자 이렇게 당기는 거 아닙니다. 나 항공모함이에요? 이러면서 당기는 거 아니에요. 쫙 하니까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30만이 다니면 그 옆에 척후들이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강물 막았어요. 이런 거 하나가 보고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강 막았는지도 모르고 아유 건너가 볼까 이러다가 슉 했다가 어이구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퇴각하는 과정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없고 얼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퇴각하면서 을지문덕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살수대첩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살수대첩 때문에 그게 뭐 완파가 돼가지고 절단이 났다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종합적 승리지. 을지문덕의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삼성이 떡상하는 게 꼭 뭐 반도체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고 그 중에 주력 상품에 반도체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뭐 그런 거야. 딱 하나 단일 품목 갖고 전체를 끌어낸 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해서 한번 밀리니까 전에도 우리 봤었잖아요. 전진의 북연이 90만 대군 끌고 강남으로 내려왔다가 사연한테 덜컥수에 걸려가지고 한번 군대 이렇게 뒤로 빼다가 지들끼리 밟아 죽여서 난리 났다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기록에 나오잖아. 30만 5천이 왔다가 2,700이 돌아갔대.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2,700 돌아갔다고. 그리고 우중문은 거기다 묶어놓고 왔대.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묶어놓고 에이씨 이러면서 저놈한테 책임 다 돌리고 거기다 묶어놓고 빠졌대. 수양제가. 근데 우중문 오문술 이거 형제 아닙니다. 형제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수군제독 얘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물론 얘도 잘못했겠지. 근데 왜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냐면 이 사람 아들이 우문화급인데 그러니까 우문씨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우문씨인데 우문화급인데 저 사람이 수양제를 죽여요. 저 사람이 수양제를 나중에 죽이는. 그래서 우문술 아들이 수나라를 끝낸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2,700으로 끝난 거고 그리고 살수가 청천강입니다. 그냥. 그리고 저게 이제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했었는데 깨지다 보니까 이제 가오가 더 무너진 거죠. 차라리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라도 고치고 자기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내정을 더 이렇게 충실히 했으면 됐는데 지금 연도를 보면 612년에 군대를 일으켰다가 613년에 군대를 일으켰다 614년에 군대를 또 일으키니까 전멸당해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30만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안 흔들리겠어요? 나라가 흔들리겠죠. 그냥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대. 중국은 진짜 크긴 큰가 봐. 반란군이 10만이야. 반란군이 10만이야.
그런데 저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돌아갔는가 봐요. 왜? 막아냈잖아. 10만을 정리했다니까요. 10만 반란군이면 대단한 겁니다. 청나라 때 8기군이 10만이에요. 10만으로 중국을 싹쓸이를 한 거니까 10만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반란 세력이 10만인데, 그러니까는 황제가 저기까지 가서 만주까지 가서 빠져 있으니까 야 이거 한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죠.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기회 판단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110만을 날리고 나서 물론 뭐 저게 다 날아간 건 아니겠죠. 이제 뭐 사기는 꺾였겠지만 뭐 날아간 확실하게 날아간 건 30만이 날아간 거니까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얼어 죽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동 가서 개 죽음 하지 말라. 이런 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말로 퍼져 있었다 그러거든요. 요동에 가면 이제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도 20만 반란군을 제압했을 정도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4차 전쟁 때는 고구려가 잘 쓰는 작전이 을지문덕 때도 그랬어요. 항복한다고. 항복한다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 고구려의 전쟁 방식 중에 하나가 청야전과 항복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세면 항복할게. 이렇게. 그렇게 말해놓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겨울 올 때까지. 쾌속냉동이 올 때까지 시간만 끌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오고 뭐고 필요 없고 을지문덕도 그랬었거든. 을지문덕도 항복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을지문덕이 사실 우중문 우문술한테 왔었어요. 왔다가 항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돌려보냈다고. 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또 돌려보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시 이렇게 이제 많이 먹었다 아니가 이제 그만 가지 이러니까 사람 뚜껑 열려가지고 그게 빡쳐가지고 이쪽에 항복한다더니 뭐 이런 게 다 있대 이런 사건들이거든. 굉장히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항복하네 어쩌네 하는데 벌써 이때쯤이면 나라가 끝납니다. 나라가 지금 이제 골로 가는 상황이라서 제위가 총 18년이잖아요. 18년까지잖아요. 18년까지. 그러니까 14년 정도 되면 이미 수나라가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들어가요. 접어들어가요. 그리고 대운하 건설 얘기를 이제 잠깐 해드릴 건데 이 대운하라고 하는 게 장안이 대응이에요. 이 장안, 낙양.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상해 쪽에 상해 들어보셨잖아요. 상해 쪽에 뭐가 있냐면 위쪽에 소주가 있고 밑에가 항주가 있어요. 항주가 강남에 어떻게 보면 주류거든요. 금능이라든지 육조가 전부 남경의 수도를 정했었고 그 금능이나 이런 다 남경이고 남경은 좀 더 밑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강남의 남경하고 그 다음에 항주 그 다음에 요 위에 소주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양주. 그래서 요렇게 남경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 물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항주까지 해서 요렇게 1차로 하고 나중에 여기를 북경까지 연결시키거든요. 이게 저게 1,500km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잘한 사업이에요. 중국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이후로 안 쪼개진 걸, 그러니까 소수 분열은 있었어도 장기간의 분열은 유럽같이 안 됐던 이유를 저는 저걸로 봅니다. 저 대운하가 완성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강남의 풍부한 물산이 강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완전히 열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뚫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거는 참 좋았는데 장안으로 갔으면 참 좋았는데 장안까지는 여기 지주지염이라고 큰 암초가 있어요. 물 안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지금은 그걸 박격포로다가 다 깨가지고 없앴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방법이 없어서 낙양까지 들어갔다가 낙양에서 물류를 다시 장안으로 수레로 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황하가 되게 웃기는 강이에요. 이렇게 위로 흐르는 강이어가지고 이게 여름에 아니 겨울 끝나고 나서 얼음이 녹으면 여기가 먼저 녹고 여기가 늦게 녹아요. 위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녹았는데 위에 물들은 내려와요. 그럼 거기서 홍수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도 황하는
해빙기에는 박격포로 얼음을 깹니다. 지금도. 안 그러면 한쪽은 얼고 위에는 녹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강이 위로 흐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낙양까지밖에 물류가 못 들어가니까 낙양을 수도로 제2의 수도로다가 굉장히 큰 걸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요거거든. 그리고 요 밑에 양주에 자기 어떻게 보면 행궁 비슷한 거를 아주 또 대단한 걸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뱃놀이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배 타고 내려. 근데 그걸 대용주라고 하거든요. 큰 용주, 이제 황제가 타는 배 이렇게. 지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200척이 60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4층 높이에다가 높이가 13m, 너비가 15m, 길이가 60m. 이런 배인데 황제의 저 배가 하나가 대용주라고 하는 배가 뜨려면 그 주변에 한 1000척이 따라간대. 조그만 배들이. 저건 황제배고 옆에 쫙 따라간대. 그리고 저 큰 배가 노나 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강 언덕에서 사람이 땡긴대. 8만 명이. 그리고 그게 바닥을 좀 낮게 파놓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 배를 가게 하기 위해서 저 배하고 옆에 이제 비빈들이 타고 뭐 누가 타고 이런 귀족들 타는 배 천척이 내려가려면 이걸 엄청나게 파야 되는 거지. 뭘로? 삽으로. 삽으로. 그래가지고 배가 좀 덜 파가지고 배가 안 끌리면 그 동네는 다 묻어! 이러고 가고. 그리고 그런 모든 발생되는 비용을 그 동네 운하 주변 사람들이 다 대야 된대. 환장하지. 저거를 물류유통으로만 끝냈으면 참 저 양반이 나라가 망해도 성군 소리를 들어. 제가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논어에 보면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군자는 하루에 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낮은 데 떨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나쁜 말들이 전부 몰린대. 유리창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리창 효과? 깨끗한 차를 그냥 냅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깨끗한 차래도 유리창 하나를 깨놓으면 사람들이 그게 뭐 별거 아닐 것 같아서 계속 거기서 뭐 타이어도 뽑아가고 결국 나중에 폐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전봇대 옆에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쓰레기 봉투를 누가 어떤 놈이 하나 갖다 놓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쓰레기가 이만큼이 있어. 대운하라고 하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토목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데 불교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또 591년 이 연대를 보시면 이게 다 이 사람이 진왕일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직 황제 되기 전에 그때 지자대사랑 또 친하거든. 지자대사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천태 지자대사. 저 지자대사가 진나라 때도 마지막 왕조, 남조의 마지막 왕조 때 진나라 때도 굉장한 대우를 받았던 분이고 또 저 진왕이 정벌군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지자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591년에 뭐가 있냐면 스님한테 제가 보살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총지라는 법명을 받아요. 총지 들어보셨어요? 다란이 할 때. 다란이를 번역하면 총지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나쁜 것들은 다 물리친다. 그랬더니 그럼 저도 조노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지혜로운 선생님, 그 지자대사 이렇게. 그래서 아주 친합니다. 그리고 천태 지자대사가 돌아가셨을 때 천태 지자대사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나중에 천태산에다가 천태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주려고 해요. 그때가 601년에 이제 국청사라고 하는 절이 지어지는데 이때도 아직 황제 되기 전입니다. 604년이잖아요. 저 봐봐. 604년이지. 수양제가 604년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진왕일 때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걸 이제 천태대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국청사 저 짓는 것도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천태산이 또 진귀한 산이거든. 천태산이 진귀한 산이야. 제가 또 거기 또 2번 가봤잖아. 우리 또 2번 가봤잖아. 그래서 원래 천태사를 지어주려고 그랬어. 천태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돌아가시니까. 근데 나라에 이제 불사를 크게 일으키면 나라가 맑아진다. 그래서 국청사예요. 나라가 맑아진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맑아졌지. 자기가 존재감이 없었지. 나라를 털어먹었지. 그래서 천태대사랑은 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천태대사는 수나라의 어떤 집의 이데올로기 비슷한 천태종을 만들게 되지만 실제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천태대사는 전혀 욕을 먹지 않는다. 왜? 수양제가 황제에 올라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본 틀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오늘은 수양제 얘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천태종 얘기, 본격적인 천태대사 얘기. 도대체 천태사는 뭔가? 그리고 천태산이 단순히 천태종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 불교하고는 굉장히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반존자 얘기할 때 천태산상 독수선전 나반존자. 거기서 천태산이 나와. 나반존자. 나반존자 몰라? 모르면 다음 시간에 보세요. 그러면 나반존자를 알게 돼. 천태산이 하늘에 자미성의 기운이 비치는 아주 메인이에요. 쫙 비치는 거기서 천태대사가 화정우도라고 화정봉에서 깨달음을 쫙 얻는 그러한 진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해요. 언제? 다음 시간에.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